값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뭐 1.6, 18 뭐 주르르 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그림으로 재밌게 한번 표현할게요. 1, 1 되는 한번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피보나치 수열이 1 다음에 1 다음에 그다음에 2죠. 그러니까 거기 덧붙여 가지고 길이가 각 변이 2가 되는 정사각형을 또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숫자가 얼마죠? 그 다음에 3이 되죠. 그래서 그 3되는 또 그 정사각형을 또 옆에다가 붙여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놀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6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요것에 이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요것에 뭐 한 가지 예로서 요것을 쫙 들어맞는 그 나선을 그려보면은 저러한 나선 속에 상당히 아름다움의 비밀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선은 암모나이트와 같은 이런 조개류나 그다음에 사람의 귀, 또 우주의 또 생성 등에서도 이러한 그 비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만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또 건축물 중에 제일 유명한 피라미드 역시 높이와 또 빛변 간의 비율은 정확하게 1.6이 됩니다. 황금 비율,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역시 황금 비율로 맞아 떨어지고 또 비너스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상 역시 배꼽에서부터 머리끝까지를 1로 하면 배꼽부터 그 다음에 바닥까지가 1.6이다. 1대 1.6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상체도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목을 기준으로 해서 위를 1로 보면은 그 다음에 배꼽까지는 1.6이다. 그러니까 한번 사실 오늘 다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직접 한번 재보시면은 내 신체가 황금 비율을 만족시키는지 안 만족시키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다빈치의 또 모나리자도 역시 그 황금 비율을 만족시키고 이 다빈치의 유명한 그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때 사람이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다빈치가 이걸 그린 거는 인체의 비율을 스타디하기 위해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역시 황금 비율을 여러 인체의 모든 몸 바디에 황금 비율을 만족시킨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 아름다움의 이제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과학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황금 비율을 만족시키면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그림이든지 뭐 적당히 선을 긋고 보면 황금 비율이 나오지 않냐. 라고 너무 황금 비율을 남용하지는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잘 그려진 그림 또 우리에게 눈에 보기 좋은 사물들의 비율을 잘 보면은 거기에 그 황금 비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꼭 아름답다고 해서 반드시 황금 비율을 맞춰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름다운 것 중에도 황금 비율로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충분 조건이지 그 필요 조건은 아니다. 꼭 황금 비율이라만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그 피보나치의 수열이나 그다음에 황금 비율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형태적인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내면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쉽게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기하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형태적인 측면으로 볼 때 황금 비율이 하나의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는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요즘 이제 그 과학자들은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름다움이 뭐냐 하는 것들을 또 캐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뚜렷하게 황금 비율만큼 정확하고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법칙은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만약에 과학자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스스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최근에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일단의 과학자, 또 예술가와 힘을 합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작품을 만들어내자. 그 만들어낸 작품들 보면은 굉장히 아주 창의적이고 새롭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미술만도 아닙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쪽은 사실은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랬을 때, 결국, 그럼 이 예술가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돼요. 만약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주체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결국은 작가가 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짠 프로그래머가 작가가 되나요? 아니면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일을 한 아티스트가 작가인가요?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세계가 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연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꼭 사람만은 아니고 또 기계, 특히 컴퓨터와 같이 창의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좀 과학적인 문제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쭉 본 것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본 것이 결국 미술 작품을 과학적인 눈으로 좀 보려고 했었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과학자들이 또 이 아름다움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과학에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죠. 제일 유명한 발견 중에 하나. 코페르니쿠스가 한 일이 뭐죠? 아마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코페르니쿠스가 한 거는 우주의 중심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지동설이라고 부르죠. 이제 지동설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인데, 자, 이게 이렇게 나갑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에 앉아가지고 다 천구를 관찰해요. 천체를 관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별들은 똑같이, 이게 만약에 지구가 중심이라면 모든 게 다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가다가 뒤로 가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갑니다. 그럼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그러한 복잡한 상황은 코페르니쿠스 이전부터 훨씬 더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움직이는 것들은 예외로 치고 또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보기에 이론이 복잡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구의 운동을, 천체의 운동을 기술을 해보니까 굉장히 수식이 복잡해집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게 저렇게 복잡한 운동을 할 리는 없다. 저걸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 해서 설명한 것이 가정을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굉장히 수식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 났죠.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보기에 수식이 간단해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세상은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니까 분명히 그 아름다움을 설명한 것이 제대로 설명하려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신학적으로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라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면은 굉장히 수식이 아름답게 되고 그것이 잘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의 기본적인 어떤 지동설의
단초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에서부터 그 설명을 하기 시작.